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KDI에 따르면 205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 생산성과 근로자의 업무 능력, 기술 등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이유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0%대 성장률을 보이게 될 시기가 205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0%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현상은 기업의 대거 이탈입니다. 2021년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규모는 190조 원인데 반해 해외 투자는 절반인 90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투자할 이유는 줄어들고 해외로 투자를 더욱 늘리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걱정인데요.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은 가장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채권 수익률도 0%대에 가까워집니다. 즉, 연금 금액을 어떻게 보관하고 불려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극화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세입 여력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도 줄어들게 되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0%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 경제가 성장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더욱 굵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장률 저하를 막아야 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겹치는 경제 사건을 찾아 해답을 구하는 격경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 사건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으로 환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환율과 외환 시장, 뭐 금리,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될 것 같기는 예. 한데 그걸 환율을 통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환율 우리나라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 네.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어디부터 들여다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이 뭐냐? 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이제 외환이 거래가 되는데 그 외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떤가 예.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뭐 달러 원 환율이라고도 하고 원 달러 환율이라고도 하는데 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달러 원 환율은 달러 원 환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슬래시 원 환율로 보시면은 요게 올라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건 예. 외화가 올라가는 거, 달러만 그렇죠. 있는 건 달러가 달러만 있는 앞에 건 있으니까 아니니까. 달러 원 환율에서 원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내린다. 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늘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통화 가치를 표시하는 이 환율이 예. 예, 정말 좀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환율이 고환율일 때, 그러니까 우리 예. IMF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원화 가치를 상당히 많이 낮춰서 달러원 환율이 1,900원대까지 그러니까요. 갔었던 그런 그때 기억이 기억나는데 나는데, 예. 2,000원 찍나 하고 다들 조마조마했었죠. 예, 저 그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예. 계속 그 자막을 바꿔야 됐어요. 아. 환율이 막 계속 바뀌기 계속 때문에 올라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해당 통화의 가치 예. 이게 이제 환율을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뭐 달러라든지 다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원화도 움직일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당국 경제의 경제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그 나라의 원화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지난해 달러원 환율이 막 많이 내리면서 원화 가치가 내리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냐? 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또 설명을 했었죠. 우리 경제 때문이 아니라 달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외부 요인이 있고 이제 내부 요인이 네. 있지만 그 외부 요인에 또 많이 좌우를 받는 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이기도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러면 왜 강달러가 되느냐? 예. 이제 금리.
돈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 통화의 값이 얼마나 처지는가에 따라서 그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달러는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달러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금리를 올리는 거 이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하면은 예. 항상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 달러는 저는 항상 권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네. 그게 원 달러 환율이든 원 엔 환율이든 결국 그게 올라간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어느 나라 화폐 가치는 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라고 한다면 우리 기자님 말씀은 쉽게 말해 국력이 그 나라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그러면 변화되는 우리 원달러 환율의 여러 가지 변화 기조를 보면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에서도 물론 환율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외적 요인에서도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런데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네. 금리를 막 바꾸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환율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유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돈에 네. 금리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 돈에 더 투자하려고 수요가 몰리겠죠. 예. 그럼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 정말 많이 올라서 뭐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예. 달러원 환율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게 경기 침체보다 더 우선한 네. 문제였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우리가 빅 스텝을 지나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맞아요. 막 밟았었잖아요. 그 돈값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또 돈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그냥 면밀히 주시하겠다라는 예. 구두 개입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 사실상 뭔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를 않으면은 예. 달러 강세가 끝날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면 요 근래 이제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이라든가 네. 메커니즘을 이해한 것 같으니까요. 요 근래 변화되는 환율의 흐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환율이 뭐 1,450원 근처까지 쭉 네. 올라갔다가 다시 1,2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요즘은 1,300원대에서 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1,300원 약간 아래에서 예. 놀고 있어요. 예. 요즘 이렇게 환율이 최근 한 1년 들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우리나라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네. 중국 경기 같은 것들이 별로 안 좋으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예. 위안화 가치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줘요. 그건 또 왜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 중국, 일본 투자할 때 항상 한국이랑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였고 예. 물론 달러 때문에 엔화가 약세기도 했지만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좋지 않으니까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베팅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아졌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달러는 계속 오를 요인만 있는데 원화는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질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 체력은 괜찮다라고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설명을 했고 네. 그거는 이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수입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로 계산을 하는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예. 사실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예.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폭이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런 예.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좀 흐려버렸달까?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은 일각에 계신 많은 분들은 또 네.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이 네. 더 심화되고 있었고 네. 수출이 더 안 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었는데 예.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단순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네. 1,45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더 계속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계속 표시되면 그게 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환율이 1,200원대로 뚝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 오르는 음. 이런 거는 이게 우리 교과서의 흐름만으로는 환율이 설명되기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구심 가질 네, 수도 있거든요. 거시경제적 상황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00원대로 떨어졌던 것은 예.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권 위기가 터졌죠. 네. 은행권 위기 때문에라도 연준이 더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종료까지는 아직 예상을 하기는 예.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달러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이 있었고 그게 달러원 환율을 한 1,200원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달러에 투자가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딱히 이제 방향성을 정할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쭉 요즘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을 돌아보면 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환율이 굉장히 요동쳤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1,900원이라는 숫자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상황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환율이 제일 높았던 적이 그때인데 1997년에 달러원 환율 고점이 무려 1,962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고점이 1,570원이었어요. 이야, 1,500을 엄청나네요.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1,285원 찍고 그다음에 작년에 1,490원대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도 IMF 때가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때는 사실은 외환 위기였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방어할 수 있는 외환이 없었어요. 예. 달러가 20억 달러까지로 떨어졌는데 예. 지금은 한 4,200억 원 정도의 그 4,200 정도의 달러 그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달러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그러면은 달러를 풀죠. 달러를 풀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런 외환 시장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800원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넣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뭐 속된 말로는 N꼬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단기 외채 비율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게 그 OECD에 가입을 한 이후에 자본시장이 좀 개방을 하라는 그런 압력도 있고 해야지 되는 의무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외채를 많이 빌렸어요. 그때 있었던 게 이제 종합금융사, 네. 종금사들이죠. 근데 단기 외채를 받아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는 장기로 빌려줬어요. 예. 근데 외환 위기가 심화되면서 뭐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올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여기 위험해지는데 돈 빼야 되는데 종금사들 돈 내놔 그랬는데 네. 만기가 아직 많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종금사들이 연쇄 부도를 내고 망가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외환 위기가 오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2008년에는 그런 숙제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어요. 예. 그래서 그때 했던 조치들 뭐 은행의 대외 채무 지급 보증이라든지 뭐 금융권의 외화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도 다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네. 처음으로 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할 때는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한방의 역할을 좀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이 보시기는 예.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 같은 경우 네. IMF에서 우리 금리 올리고 그래서 환율 어떻게든 네.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단기간에 많이 올리다 보니 20%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더니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더 안 망할 기업들도 줄도산했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환율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또 기업들이 망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당시 처방이 옳았을까요? 그 당시 처방은 실책이었다는 얘기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렇군요. 있고요. 근데 그때의 고금리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상황이 예, 상황이 그랬고 특히나 이제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고환율이면은 수출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의 기업들 그리고 음. 기업들도 사실 금융권에서 부실 대출을 많이 했던 것이 망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정책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우리 경제에는 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예. 예. 그럼 이제 요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도 슬슬 은행 부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예전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네. 요즘 상황은 뭐가 다르고 아니면 뭐가 같은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이 요동을 치거나 할 때 네. 쓸 수 있는 가용 달러, 그러니까 네. 외환 보유액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달리. 예, 그래서 너무 많다 예.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사실 너무 많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달러가 오르는 요인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까지는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요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더라도 예전만큼 쓰려고 해도 네. 그것이 그냥 효과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실물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예. 언젠가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도 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예. 금리 인상이 끝나고 예. 그것이 달러 가격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을 하는 거죠. 예. 예,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지니까 수입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뭐 원유나 원자재 중간재 수입 가격도 낮아져서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그러니까 달러가 가져오죠. 약세가 돼서 예. 환율이 낮아지면 네. 환율이 낮아지면 우리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네. 그것도 그 반대로 그러면 달러가 그 약세가 돼서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네. 그러면 수출은 또 도움이 좀 되잖아요. 이 그렇죠. 환율도 그래서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적정한 수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통화 당국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뭐 어떤 정책적 발언, 예.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예. 근데 이 4월이 되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벌어져 있는 금리 차가 사실은 미국하고 역대 최고치로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연준이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예. 높아지게 되면은 그 금리 차 때문에 오는 또 환율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예. 금리가 많은 쪽으로 몰리면 달러는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당국이 긴축을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 문제라든지 실물 경제를 생각해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주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만 환율에 있어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된다. 그래서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서 가야지 되느냐. 그것이 좀 많이 봐야지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고민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금리 올리면 참 부담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더 심화되면 네. 환율이 불안해지니 또 예.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앞으로 좀 달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달러는 사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환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참 부러워요. 예, 그게 참. 이제 패권이고 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80년도의 라틴 아메리카의 예. 위기
뭐 그다음에 9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환 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달러가 강세일 때 벌어졌던 위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항상 세계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특히 이제 신흥국들의 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지 될 것 같고 우리 경제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체력은 있지만 사실 금리 차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요즘 이제 외환 시장이 더 자유화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네. 또는 달러 가치에 따라서 돈이 워낙 잘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으니 정부 당국의 역할도 더욱더 함께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과거의 환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쭉 말씀 주셨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경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 봤더니 이거 되게 의외였습니다. 네. 미국의 IT 거물들, 어찌 보면 기술 발달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네. IT 거물들 1,200명이 공개 서한을 사인했는데 이게 인공지능 관련한 훈련을 중단하라. 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미국의 비영리 단체 중에 그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예. 단체가 있대요. 여기가 뭐 하는 단체지? 봤더니 인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다. 예. 뭐 이런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체가 어제 AI 시스템에 대한 서한을 하나 냈는데 제가 원문을 직접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두 문장만 읽어드린다면 뭐 예. 이거예요. 모든 AI 연구소에게 챗 GPT-4보다 더 강력한 AI 시스템에 대한 학습 훈련을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그 AI 학습을 멈췄다는 걸 공개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모라토리엄을 제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국내 언론에는 예. 이 개발을 중단하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예. 그것보다는 사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그 원문에는 그 immediately pause the training of AI systems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걸 중단하자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뒤에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근데 이 서한에 동의를 하고 사인한 사람들이 어제 새벽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더 올라서 예. 한 1,400명 정도가 좀 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름, 직책, 이메일 주소만 넣고 서명 버튼 클릭하면 참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장난을 친 사람들이 있죠. 뭐 예.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본인이 이제 서명했다. 확인이 안 되는. 네. 예.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좀 신뢰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구소 측이 그 아래 서명 리스트에서는 이름들을 쫙 올려놨는데 예. 여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다.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서한에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예. 그다음에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비롯해서 뭐 AI로 이미지 생성해주는 뭐 개발업체 CEO라든지 예. 뭐 관련 AI 관련 연구소장들, 뭐 AI 권위자로 알려진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네요. 어떻게 보면 AI 시스템이 계속 고도로 훈련됐었을 때 네.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나 개인들인데 이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금 중단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써 있는 이제 말로 보면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개발자 포함해서 누구도 예측하고 또 신뢰가 가능하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예.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문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우리가 그 위험 신호를 좀 파악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서한에는 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서한에 사인한 인물 중에 그 유나니머스 AI라는 그 회사 대표가 내가 왜 사인을 했는지 기고한 글이 있어서 예. 거기에 적힌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나쁜 것들을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딥페이크죠. 예, 예.
그 대중들이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맞아요. 거다.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사진인지 합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네. 챗 GPT를 넘어서는 그 AI 스케일을 감안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새로운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LLM이라고 부르는 그 대형 언어 모델로 인한 부작용인데 예.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그 인간처럼 글을 한 바닥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그 챗 GPT가 하는 그런 대화형 AI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고용 시장에 문제도 있다. 지적을 하는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5명 중에 1명은 이 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챗 GPT-4도 할 수 있는 업무고 고소득 일자리의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추산이 나왔다고 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I 직원의 좀 엉뚱한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떤 관리 기구가 아직 없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현재 뭐 가치관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배경에 따라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문맥이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대화의 영향이 아마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AI 발전을 전반적으로 중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쪽 분야에 문외한이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6개월 동안 학습을 멈추자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 네. 그러면 학습이 아닌 개발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네. 음모론으로 좀 나와요. 요즘요? 외신에. 왜냐하면 이번에 서명한 그 선두 AI 기업들 뭐 대표들 뭐 그 일부를 보니까 예. AI 개발의 흐름에서 좀 뒤처진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느낌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챗 GPT보다 더 강력한 AI 시스템 학습을 멈추자고 하는 거는 정말 걱정해서 잠재적인 피해가 날까 봐 우리가 좀 그걸 최소화해보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좀 시간을 벌어서 AI 개발 노력을 좀 하려는 시도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맨 앞에 원문의 AI 개발을 멈추자가 아니라 AI 학습 트레이닝을 멈추자라고 원문에 써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예.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도 이 음모론에 손이 좀 가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네. 이 인공지능 기술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들, 문제점들이라는 건 우리 소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잠시 학습을 중단해라? 그리고 진짜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보니까 방금 언급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의 회사 또는 네. 본인들이 이쪽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살짝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기사에 계속 이름이 올라오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챗 GPT 회사인 오픈 AI하고 악연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구소 서한을 이용한 그 머스크의 빅픽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챗 GPT 회사인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예요. 예, 처음 투자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테슬라 CEO로서 보면 완벽한 자율 주행을 하려면 예. AI 개발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에 같이 소속되면서 인재를 데려가는 거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고요. 좀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한 2018년쯤에 오픈 AI에서 빠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 AI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언급도 하면서 이거 챗 GPT-4를 좀 따라잡으려는 속내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머스크가 이번 서한을 발표한 또 이 연구소의 가장 큰 또 후원자라네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아예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이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AI 따라잡을 시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서한이라 가지고 예. 모든 기업들이 동의를 해서 진짜 멈출 가능성은 글쎄요 좀 적다고 보여지죠. 예. 예, 그렇겠네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얘기네요. 총리가 뭔가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시위에 참여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들이 이 총리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난리도 아닌데 어, 이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총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의원 내각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매 선거 때마다 계속 이기는 이제 17년 동안 이스라엘 총리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쭉 17년은 아니고 96년에서 99년에 총리 처음 하고 물러났다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또 쭉 총리를 하다가 2021년에 한 번 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이기면서 계속 지금 총리직 이어가고 있어요. 99년까지 하시다가 2009년에 돌아왔다면 거의 10년이 넘어서 돌아오신 건데, 네. 야, 이게 정치사에선 드문 일일 텐데. 그래서 대단하네요. 마술사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연합 정부인데 뭐 어쨌든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니까 단독 입법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부패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자칫하면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12월에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 의회가 이스라엘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대법원의 그 사법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예. 이걸 없앤다. 오. 또 하나는 법관을 뽑는 이 법관 선정위원회를 통제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법관 선정 후보들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들로 예. 대법원 그 법관을 뽑도록 하는 예.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도 판결을 했는데 예. 의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다수당의 의회가 쉽게 얘기해서 법의 사법권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 뭐 구속 이렇게 땅땅땅 했는데 의회가 과반수 이상을 안 된다. 야. 이걸 그럼 무력화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리의 훼손이다. 뭐 이건 사법부를 정부 아래 놓겠다는 거다. 이러면서 야당, 법조계 그리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오죠. 예. 반대 시위를 벌이는데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 음. 네타냐후 당신 감옥 안 가려고 지금 방탄법 만드는 거지. 정치인들 감옥 갈래 이러면 절대 없게 하는 법이잖아 하면서 지금 3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도 더욱더 시위가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점점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타냐후 정부가 4월 2일에 그 의회가 휴회를 하거든요. 예. 한 달 정도. 근데 그 전에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 하면서 좀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면서 좀 시위가 격화되는 거죠. 규모만 봤을 때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시민단체, 심지어는 예비군들까지 나서서 예. 우리는 지금 독재 정권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 공군 예비역 조종사들, 뭐 정찰 부대, 뭐 해군 예비역들까지 다 이렇게 나서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비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팔레스타인하고 맞서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 장관도 한마디 합니다. 예. 현재 여당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의 사법개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라? 국방부 장관 총리가 뽑았는데 그렇네요. 국방부 장관 여당 사람인데 이렇게 반기를 드네 해서 다음 날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부 장관을 해고합니다. 이야. 근데 이거를 계기로 또 수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요. 그러면서 총리 관저도 포위하고 도로도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최대 그 노조 단체가 총파업 선언하면서 이번 주부터 뭐 상업, 그 상점, 은행, 공항까지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총리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타협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어제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백기보다는 약간 회색 정도? 예. 그 이유가 그 입법을 폐기하겠다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입법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좀 회색 정도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도 좀 입김을 불어넣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네타냐후는 좀 당당해요. 우리가 지금 자주 국가인데 너희 50개 주에 속한 주도 아니면서 그렇게 자꾸 압박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이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번 일어선 이상 이거는 한두 달 안에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인도네시아가 최근 월드컵 개최권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네. 뭐 이스라엘 때문입니까? 네, 원래 오는 5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20살 이하 그 U20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우리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놈들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걸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반 이스라엘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인도네시아도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여론을 편승을 하면서 이걸 이용하면서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발리 주지사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파가 인도네시아 월드컵 유치권을 박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가요.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강한 유대를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바논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레바논이 또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네요. 맞아요. 오늘 이 동네 특집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이요. 지금 시간이 2개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오후 5시야 라고 얘기하고 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후 6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 서머타임 적용 때문에 예. 생긴 얘기인데 그동안 레바논에서는 보통 유럽과 동시에 그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루는 서머타임을 적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난 26일 밤부터 서머타임 적용됐어야 되는데 지금 나지브 미카티라라는 레바논 임시총리가 3일 전에 올해는 서머타임 적용을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늦추겠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가 며칠 뒤에 그래요. 라마단 기간인 무슬림 다수에게 좀 이익을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 신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에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루 예. 5번 기도를 하는 라마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한창 밥을 굶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시간을 더 뒤로 미루면 버텨야 될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7시가 아닌 6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공항, 통신사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시간을 기점으로 경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참 레바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오늘도 지구촌 여기저기 살펴보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G.O.D의 Friday Night입니다. 서두에 경제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도 중요하지만 건전하고 적절한 소비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 친분 있는 분들과 모처럼 회식 한번 하시거나 술 한잔 하시는 것도 경제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이과식 경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좋은 예감 Yeah, it'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가 우리 주니어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